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하신가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자인데요. 제 이야기도 혹시 사연으로 소개가 될까 싶어서 신청에 한번 나서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봄에 했습니다. 4월 중순, 당시에는 아침 저녁으로 적당히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한 햇살이 가득해서 야외 활동을 하기 유독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네요. 남편은 많이 바쁜 사람이었어요.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주로 국내와 해외의 거래를 살펴주고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먼 나라 같으면 시차도 상장하잖아요. 때로는 외국 쪽의 시간과 편의에 맞춰서 일을 진행해야 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한마디로 24시간 바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가끔은 새벽에도 메일을 쓰고 이런저런 서류를 체크하던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네요. 이런 소개만 들어도 왠지 저희 남편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 같고 배울 만큼 배웠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드셨다면 제대로 맞히신 겁니다. 제 남편은 학창시절 유학을 다녀왔던 사람이에요. 약 6년 정도 해외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외국어도 상당히 유창합니다. 특히 비즈니스 용어를 외국어로 구사를 잘하기 때문에 무역 같은 전문적인 업무도 맡아서 진행할 수 있었죠. 학창시절에 6여 년을 외국에서 살았다 해도 무조건 외국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외국 생활을 많이 이해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으나 6년이 대단한 기간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 남편은 원체 타고난 기질이 그런 쪽과 맞았나 보더라고요. 사고방식이 약간 외국 스타일이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와는 살짝 다른 그런 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껴졌답니다. 좋은 말로 해서 매너가 있고 깔끔했고요. 나쁜 말로 하자면 사람이 정남이가 좀 없어 보이고 개인주의적인 면모가 엿보였었죠. 남편이 이성적이라면 저는 감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카페에서 일하다가 처음 만났어요. 당시에 저는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이었고 남편은 커피를 사러 온 손님이었답니다. 몇 번 직원과 손님으로 마주치는 동안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마음이 통했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따로 만남을 시작했었고요.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했던 건 제가 일반 정직원에서 책임자인 매니저가 되었던 시기였죠. 카페에 매니저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남편과 결혼하기로 했었어요. 그러자마자 시댁의 반대에 직면했답니다. 여기서 윤미진이 누구예요? 윤미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대체 누구냐니까? 놀랍게도 제가 일하던 카페 매장에 들이닥쳤던 인물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당시에는 남편을 통해 사진으로나 몇 번 배웠던 게 전부였던 존재였고요. 하지만 실제로 뵙게 된 게 처음이라고 할지언정 못 알아볼 수는 없었어요. 제가 기억력이 너무 뛰어나서 시어머니의 사진들 속 얼굴을 단박에 떠올려냈던 건 아니었고요. 시어머니께서 혼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작은 시누이를 옆에 대동하신 채였어요. 혼자도 아니고 둘이 등장하니까 단숨에 남편과 연관이 되어서 연상이 되더군요. 한 가족 아니랄까봐 묘하게 얼굴들에 닮은 기운들이 있었습니다. 오호라, 여기 없나 보죠? 유미진이 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윤미진입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그쪽이 윤미진이라고? 네, 맞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저는 시어머니의 정체를 간파한 뒤였으나 바로 아는 척을 하기에는 민망했기 때문에 모르는 척 잡아떼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양손을 허리에 얹으시며 크게 코웃음을 치셨어요. 참나, 내가 기가 막혀서. 이거 뭐 고작 이런 곳에서 저런 웃기지도 않은 모자에 앞치마까지 하고 허접한 일이나 하고 있었던 게 진짜였어? 그래 놓고서는 감히 누구 아들을 넘본 거래? 가당치도 않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성윤 오빠의 어머님 되시나요? 그래! 내가 박성윤이 엄마 되는 사람인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여기 찾아온 거예요. 아니 그쪽이 정말 우리 성윤이가 결혼하겠다는 아가씨가 맞아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차마 이런 상황에서 네라고 대답을 못할 거라고 여기셨는지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깔보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각종 진상 손님들을 매일같이 상대하며 단련이 된 서비스업 종사자였죠. 겨우 그런 기세로는 저를 물러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맞아요.
제가 성윤 오빠랑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에요. 윤미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네요. 먼저 찾아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해사한 서비스형 미소를 지으며 답변해 들었고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자리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정중하게 안내를 해드리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때 완전히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저를 망신을 주며 귀를 납작하게 눌러놓고 겁을 줘서 떨쳐낼 그럴 작정이셨기에 당장이라도 난장판으로 굴고 싶으셨던 게 본심이었으나 제 안내를 따르지 않으면 당신만 무식하고 천박한 사람으로 몰릴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한가한 시간대라서 몇 없던 매장 안에 손님들이 이쪽을 힐끗거리며 특히나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 쪽에게 의문스러운 눈빛을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제 안내를 따라 바깥 테라스 공간으로 이동하신 시어머니께서는 다짜고짜 본심을 또 꺼내드셨어요. 근데 누구더러 어머님이래? 누가 어머님이에요? 아, 그렇게 부르면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어머님을 불러야 좋을까요?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절대 그쪽한테 어머님 소리 들을 일 없게 할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고. 네, 알아들었습니다, 손님.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내가 잘못 들었나? 손님이라고 불려드렸습니다만 혹시 뭔가 잘못됐나요, 손님? 제가 눈을 순진한 모양새로 뜨며 조심스레 반문을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당장이라도 뒷목을 잡고 싶으시단 기색이 되었고 작은 시누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역시나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싸가지 없는 것 좀 보라지. 누구 앞에서 지금 그렇게 당돌하게 구는 거야? 싸가지가 없다니 저 말씀이세요? 그럼 누구 말씀이겠어요? 저기요. 귀 파고 잘 들으세요. 내 동생은 그쪽 같은 어중이 떠중이 수준의 여자랑 결혼할 인재가 아니거든요? 어디서 못 배워먹고 서비스직이나 전전하는 주제에 간 크게 내 동생한테 수작질이야. 말씀을 너무 이상하게 하시네요. 못 배워먹었다는 기준은 뭔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나라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전부 수준 낮게 사는 건가요? 매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식당 사장님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건물을 2채나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희 매장에서 같이 일하는 저보다 1살 어린 직원은 서비스직 일을 꾸준히 한 걸로 돈 잘 모아서 지난달에 작게 집 하나 장만했어요. 제가 속으로는 열불이 터졌으나 겉으로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목소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작은 시누이의 눈이 앞으로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꽤나 열받은 모양새였고요. 어머나 이런 미친 맹랑하게 말 받아치고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것 좀 봐. 기가 왜 이렇게 강한 거야? 세상에 엄마 얘 진짜 안 되겠다. 상윤이가 잠시 눈이 삐고 뭐에 잘못 털려서 지금 고작 이런 애하고 결혼한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딱 틀어막고서 설득 잘해야죠. 작은 시누이가 비장하게 말을 하자 한 걸음 뒤편에서 시어머니께서는 더더욱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림도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이미 파악 다 했고 눈치 다 챘죠? 우리 성윤이하고 결혼하는 거 이쪽에서는 반대입니다. 결사 반대. 그거 알려주려고 온 거니까 가슴에 곱게 새기고서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성윤이하고 이쯤에서 헤어져요. 나 원차 수준이 대체 엇비슷하기라도 해야 옆에 갖다 대보는 신용이라도 하지.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니 대보려고 할 것도 없어. 표독스럽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혼잣말을 가장한 제 욕을 야무지게 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봐드린 제가 평온하게 대답을 하였어요. 아, 네. 그럼 제가 성윤 오빠하고 이야기를 잘 해볼게요. 뭘 잘해본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얘기를 잘해본다는 뜻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이야기를? 그야 오빠 가족들이 결혼 문제를 반대하니까 이제 오빠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잘 나눠야겠죠? 그런 거 없이 그냥 헤어지라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거야? 왜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다음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뭐가 문제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꺼내버리면 우리 성윤이가 안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헤어지자고 딱 말을 해야지. 왜 애먼 마음 어리고 착한 남의 집 귀한 아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말을 그딴 식으로 꺼내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고 해?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룡 오빠의 선택이고 결정인 거 아닌가요?
결혼하는 당사자는 성윤 오빠인데 왜 주변에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경제적으로 진작에 독립되어 있고 사회생활도 베테랑인 어른인데요. 그런 사람한테 왜 아이 다루듯이 하세요? 다 컸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 품 안의 자식인 거야. 집안 꼬라지가 엉망이라서 이런 것도 모르는 모양이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결국 집구석 꼬라지도 볼품없고 변변하지 않겠지. 뻔해. 시어머니께서는 그때 작정하시고는 저를 말씀으로 때리셨습니다. 제가 웬만한 막말에는 면역과 단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그날 막말에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물론 천만다행스럽게도 겉으로는 그런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정말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꾸며냈고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는 마지막까지 저에게 눈을 흘기면서 제발 주제 파악하고 떨어져 나가라는 악담을 남겼더랬죠. 두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야 저는 직원용 공간으로 들어가서 멍하니 방금 있었던 일을 되짚어보며 정신을 다스렸습니다. 제가 만나온 남자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의 모친과 누나, 그동안 이야기를 몇 번 들어오긴 했었어요. 사귀는 동안에도 남편이 자기 가족들과는 자기가 전혀 안 맞는다고 말을 하며 그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었거든요. 그나마 자기와 공통점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집안에서 사촌형과 큰 외삼촌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부친하고는 같은 남자끼리라서 그런가 대화가 그럭저럭 통하는데 모친하고는 너무 안 맞고 이야기가 안 통한다고도 했었어요. 모친은 사람 자체가 너무 성격이 유난이라서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랬고요. 저는 남편이 자기 가족들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할 때마다 아직 시댁에 대해서 모를 때였으므로 순진하게 그래도 가족밖에 없다 이렇게 반응을 해줬었네요.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서 엄마가 최고인 법이라면서 모친에게 잘 좀 해드리라고 남편에게 말을 했었던 지난날의 제 입을 확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직접 마주하고 나니까 남편이 아주 정확했었다는 사실만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보통 유난이신 분이 아니었고 작은 시누이 역시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도 진작에 남편으로부터 자기 가족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왔기에 이 남자가 자기 가족들과 한통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게 다행이었네요. 덕분에 가슴을 쓸어내렸죠. 이것만 보아도 아시겠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의 놀라운 면모를 마주하고 나서도 결혼을 안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요란스럽게 유난하다고 하여 결혼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아주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남편이 객관적으로 잘나고 괜찮은 조건을 지닌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놓치고 싶었겠나요? 남편은 저보다 여러모로 월등하게 앞서는 사람이었고 저는 저보다 잘난 사람에 대한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하게 여기며 넙죽 엎드리면 엎드리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제가 남편과 헤어질 이유는 없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손해보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결국 속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런 저를 두고 시댁에서는 얄미워서 미쳐버리려고 하였어요. 내 자식 내가 힘들게 잘 키워놨더니 어떻게 남 좋은 일만 시켜줘? 그건 안 될 일이야. 고작 저 같은 여자가 당신의 귀하고 잘난 아들을 채가는 것이 몹시 분해서 절대 용납 못하겠다며 시어머니께서는 눈에 불을 켜셨어요. 그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꼴을 볼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남편은 기가 막혀 했어요. 저한테서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의 기습 방문 사건을 다 전해 듣고서는 무척이나 참담해했던 남편이었죠. 어처구니 없는 논리의 반대 따위 때문에 저와 결혼을 못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단호한 태도로 저를 안심시키기도 했었답니다. 제가 꼬랑지를 말고 주랭랑을 치지 않았으며 남편은 저와 결혼할 생각이 강하다는 것을 아시게 된 시어머니께서 길길이 날뛰셨죠. 성윤아, 너 정신 차려. 네가 이렇게 지금까지 힘들게 노력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어떻게 여자를 고작 그런 수준하고 만날 수가 있어? 연애만 한다고 그러면 내가 양보할게. 그치만 결혼은 아니지. 성윤이 너는 네 자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가족한테 미안하지도 않은 거야? 그래? 어머니 자꾸 왜 그러세요? 세상에 자식 키우는 일이 쉬운 사람도 있나요? 그리고 노력 안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나요? 저는 그냥 평범한 누군가의 자식일 뿐이고 평범한 사회인일 뿐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씩이나 된다고 수진이니 뭐니 하면서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해요? 그렇게 따지면 미진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저보다 더 대단하죠. 성격도 밝고요. 사회성도 저보다 훨씬 더 좋고요. 제가 못하는 영역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보다 어리지만 어쩔 때는 제가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외유내강이라서 아주 단단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나아요. 네가 정말로 미쳤구나. 우리 성윤이가 돌아도 아주 단단히 돌아버렸어. 지금 그게 네가 내 앞에서 할 소리니?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네가 완전히 불효자가 되어버렸구나. 뭘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그러세요. 자식이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데 어머니는 그게 그렇게나 못마땅하신가요? 가만 보면 어머니는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를 못 믿으시니까 지금 제가 원하는 결혼도 반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성룡이 너를 못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어울려 지내는 게 맞는 법이야. 근데 네가 결혼은 너무 격이 떨어지는 여자랑 하겠다니까 내가 열불이 안 터지니? 네가 지금 눈에 뭐가 씌어서 그래. 외유내강이라니.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라. 내가 딱 보니까 겉으로도 이미 싸가지 꽃이 만개하던데 너는 그런 여자를 두고 뭔 외유내강 타령이니? 그게 네가 지금 한참 잘못 올린 상태라는 증거야. 세상 천지에 어디 여자가 없어서 고작 그런 여자하고 이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 너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지금 이쯤에서 정리해. 결혼 상대로 걔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끝까지 반대를 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나 강경한데도요. 성윤이 네가 그 강경한 태도를 꺾어야지. 어머니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아휴, 네가 드디어 내 말뜻을 이해했구나. 그래, 잘했다. 그냥 제가 알아서 결혼할게요. 응? 알아서 결혼한다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니? 말 그대로예요. 집에서 일절 도움 안 받고 제 힘으로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지. 되기는 뭐가 돼? 성윤이 너 가족들 실망시키고 가슴을 대못 받고 그러면서 결혼할 수 있어? 너 그렇게나 그 싸가지 없는 애가 좋았던 거니? 죽어도 꼭 걔랑 결혼을 해야겠어? 다른 여자라고 해도 어차피 어머님 마음에 안 들면 땡 아닌가요?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나 원하시고 대단한 잘난 조건 맞춰서 여자 만날 마음도 그럴 자신도 없어요. 그러니 다른 여자를 만나도 또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제가 제 힘으로 알아서 조용히 결혼하겠습니다. 암만 해도 이러는 게 정답이에요. 눈에 불을 켜시고 저를 반대하셨던 시어머니를 향해 남편은 엄청난 한수를 날려버렸고요. 그건 말로 홈런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나오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말문이 완벽하게 막혀버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이 더 나올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남편이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부터 앞으로 3년 정도는 무조건 미치게 바쁠 수밖에 없는데 빨리 결혼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곡하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로서는 더욱 꿀먹은 벙어리가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인생 설계까지 차곡차곡 쌓아놓는 채로 얼른 결혼 문제를 치워버리고 싶은 건데 어미된 입장으로서 당신 쓸데없는 억지를 계속 부린 것처럼 여겨지셨겠죠. 혼자 힘으로 알아서 결혼을 해버리겠다는 당신의 아들이었고 이러나 저러나 결혼을 해버릴 거라면 차라리 허락해주는 모양새를 내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을 시어머니께서는 금세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저희 부부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계셨던 시아버지 역시도 그때부터는 흔쾌히 허락의 의사를 드러내셨고요. 시누이들은 별말 하지 않음으로써 동조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가만히 있었다는 뜻이니 정말로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하겠다는 거네? 웬일이니? 우리 집안 수준 떨어진다. 너는 처음에 안 말리고 뭐 했어? 네가 그때 잘했으면 됐을 일이잖아. 언니,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설마 결혼하겠다고 계속 물어붙일 줄은 몰랐단 말이야. 그딴 게 우리 올케가 되다니 이게 말이 돼? 벌써부터 짜증나. 시누이들은 명백히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거든요. 두 사람이 저를 겨냥해서 그렇게 툴툴대는 소리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럴 때마다 그냥 못 들은 척 모르는 척을 해버렸네요. 그게 최고로 편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저희 집안에서는 너무 좋아했고 거의 잔치 분위기였어요. 양가 반응이 너무 달라서 민망하지만 그게 사실인 걸 어쩌나요. 저는 20살 때부터 혼자 자취를 해온 입장이었고 부모님은 멀리 지방 동네에 살고 계셨습니다. 고향이 그쪽인 건 아니고요. 제가 12살 때 친정아빠의 일자리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다니기 위해 홀로 상경하여 지내기 시작했던 게 계속해서 자취 생활로 이어졌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 지방에서 24평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3살 위에 친정언니가 있는데요. 친정집에서 차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친정언니는 이미 결혼해서 조카를 키우고 있었고요. 그 지역의 전문대를 졸업한 친정언니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4살 연상의 형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전부 그런 건 아닌데 희한하게 그 동네가 결혼들을 일찍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언니도 별 생각 없이 일찍 시집을 가버리더라고요. 형부는 그 지역 토박이고요. 길을 새로 조성해서 깔끔한 동네에 신축 빌라에 친정 언니네가 살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어영부영 자리를 잡는가 싶더니 그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였던 와중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집안 멀쩡한 곳에 시집간다고 하니까 친정 식구들은 무척이나 좋아했죠. 저보고 성공했다고 하였습니다. 진작에 제가 야무지고 명랑하고 현명해서 자기 밥그릇 알아서 잘 챙기고 알아서 앞길을 잘 꾸려갈 줄 알았다면서 친정 식구들은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저는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요. 시댁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호들갑을 떨어대는 친정 식구들이 고맙기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가 민망함으로 숙여지더라고요. 시댁에서 외치는 수준 차이라는 표현이 내심 제가 마음에 걸리고 있었나 봅니다. 친정에서 무조건 제 결혼에 환호를 하고 있었으니 시어머니의 말 맞다나 어느 쪽이 손해이고 어느 쪽이 이득인지 극명해 보여서요. 사실 결혼 가지고 득실을 따지는 것 자체가 우스운 행위였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계산기 한 번은 두드려보게 되니까요. 시댁에서 저를 향해 못마땅한 태도로 일을 가는 것이 이해는 갔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32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요. 친정 부모님은 지방 동네인 한편 시부모님께서는 서울 아파트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우리가 손해인 결혼을 시켜야 하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께서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신 끝에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러실만 했다고 여기며 덧붙여보자면 시누이들이 둘 다 시집들을 잘 갔습니다. 큰 시누이 본인부터 명문대를 나온 재원이었고요. 큰 실매부는 대기업을 다니는 인물이었으며 그 집안도 잘 살았습니다. 큰 시누이는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출산과 육아 문제로 퇴사하였으나 별로 미련도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게 자기 시댁부터가 빵빵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작은 시누이는 자기 언니와는 다르게 공부 머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4년대 대학교를 나왔는데 특이사항으로는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간판뿐만 아니라 성적을 보는 어느 정도 괜찮은 기업들에는 고개를 들이밀어 볼 수가 없었죠. 그런 성적으로는 마이너스 역효과였으니까요. 성적까지는 안 보는 고만고만한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작은 시누이가 자기 언니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면 그건 외모였습니다. 예쁘장하거든요. 옛날에는 더 예뻤다고 하길래 제가 언제 한 번은 사진을 봤었는데 진짜 유년 시절에는 아역 배우를 해도 될 만큼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오히려 크고 나서 외모가 덜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바탕은 어디 안 간다고 예쁘장한 외모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나요? 여자는 예쁜 외모를 타고나면 고시 패스 삼관왕은 한 것과 동일하다는 표현이 괜히 있겠어요. 그까지 대학 간판이 부족하고 성적은 개판이었어도 집안 멀쩡하고 얼굴은 예쁘장하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 만나자고 덤벼드는 남자들이 많았기에 작은 시누이는 그 중에서 골라잡아 작은 시매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작은 시매부는 자기 사업체를 2개 운영 중인 사람이었고요. 그 집안 역시도 주로 사업을 해왔으며 돈 걱정은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딸들이 그 정도의 결혼을 해냈는데 딸들보다 잘난 게 틀림없는 아들이 훨씬 더 멋지게 결혼을 할 거라고 믿어오셨던 거예요. 시누이들도 내심 잘나고 콧대 높고 집안 빵빵한 올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왔었고요. 그런데 결과는 바로 저였죠.
저는 작은 시누이와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나왔고요. 취업은 금방 했었는데 사무직이 적성에 안 맞았습니다. 적성에 맞아서 행복하게 일을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나 싶어서 참고 일을 다녔다가 스트레스가 도져서 위경련으로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건강 잃고 후회해봤자 그때는 이미 다 끝났을 거라고요. 남이 나의 인생을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눈치만 보느라 참고 살다 인생을 망칠 것 같아 과감히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27살 추석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서비스직 일에 첫 출근을 했었네요. 진상들은 끝도 없었고 인간 군상의 온갖 추악한 면에 경악하는 나날이었어요. 하지만 희한하게 사무직보다 적성에 맞았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상하게 보람차다, 할만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좀 세태가 다른데 그때까지만 해도 서비스직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정식 취업으로 앉혀주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한다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 꼭 한 번씩 그래서 취업은 언제 할 거야? 이런 질문이 날아왔었죠. 저는 그게 정식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도 말입니다. 인식 수준이 그랬었네요. 하지만 비록 인식이 그럴지언정 계속 움직이며 일을 해야 할지언정 저는 스스로 만족해서 계속 그 일을 이어갔던 것이고요. 결혼하고 나서 또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딱 2달 만에 시어머니의 지적을 받게 됐었죠. 너는 그 우라질 놈의 일을 언제 때려칠 거니? 네? 왜 그러세요? 혹시 제가 그 일을 계속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따위 것도 직장이랍시고 계속 다니는 꾸라지가 우스워서 그렇지. 대체 언제 그만두려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만둘 기미가 안 보여서 내가 먼저 말을 꺼내는 거다. 너는 알아서 제깍제깍 눈치껏 행동할 것이지 꼭 나한테 싫은 소리 하게 만들어야겠어? 저는 제 일이 좋은데요. 비록 돈은 많이 안 벌리지만 이 정도만 벌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왔고요. 항상 보람이 넘치고요. 꽤 즐겁고 제가 이제 관리자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일이 연봉 협상이나 제대로 되니? 쉬는 날도 고정 없이 매일 근무 시간도 바뀌고 그게 어디 멀쩡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 왜? 차라리 공장에 가서 3교대를 뛰지 그러니? 그건 근무표라도 고정으로 나와 있을 텐데. 돈도 훨씬 더 많이 받을 텐데. 그렇잖아. 저는 돈도 돈이지만 지금 이 일이 저한테 맞아서 하고 있는 건데요.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그래도 제 영역을 기본적으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존중? 뭔 놈의 존중? 야, 존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그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꼭 이렇게 없는 것들이 바락바락 대들면서 할 말은 다 하더라. 이게 다 무식해서 그래. 살아온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네가 내 아들하고 결혼했으면 이 집안에 발을 들인 거고 네가 그따위로 사는 거 우리 식구들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기도 하단다. 이런 점을 너는 그 모자란 머리에다가 꼭 새겨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구나. 지적질도 얼마나 사람 기분 나쁜 방식으로 하시던지요. 제 눈과 귀에는 시어머니야말로 수준이 안 좋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디까지나 제가 의리라는 것을 자각은 하고 있었기에 꾹 참으면서도 어색하게 웃어나 드렸습니다. 최대한 순하게 말입니다. 아무리 진상 손님이라 할지라도 제가 의뢰에 기본적으로 놓여있다는 것을 절대 망각하지 않으며 일을 하는 게 서비스직의 철칙이었거든요. 그게 또 습관이 되었던 건지 시어머니의 막말 대잔치 앞에서 저는 겉으로나마 헤헤 웃으면서 급신거렸어요. 그저 알겠다고 대답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심은 아니었기에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제 직장을 그만두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시어머니로 하여금 저를 더욱 눈의 가시로 보이게 하는 기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쩜 저렇게 한결같이 싸가지가 없는지 몰라. 제가 아무리 순하게 실실 웃어드리고 말대꾸를 하지 않아도 저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싸가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제가 당신에게 복종을 하고 따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서는 알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아주 괘씸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난감했죠. 제 딴에는 잘해보겠다고 시어머니께 잘하고 있었거든요. 저라고 해서 안부전화 같은 걸 드리고 싶었겠어요. 문자를 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으나 며느리로서 뭔가 도리를 다 해야 할 것 같아 때마다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또한 시어머니께서 그런 건 당연히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거스를 생각은 못했죠.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무척 일이 바빠졌어요. 스스로 예상했던 것만큼 그 시기가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며 입지를 탄탄하게 다져나갈 때였거든요. 그런 남편한테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하다고 미주알 고주알 떠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무대뽀로 밀어붙여서 저와의 결혼 허락을 시댁에서 받아낸 것으로 자기 역할을 다한 셈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솔직히 저는 고맙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친정에다가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떠들어대기엔 민망했죠. 제가 끝내주게 결혼을 잘했다면서 좋아했던 친정 식구들이 내심 제가 혹시나 시댁 식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없을까 하여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 굳이 그 먼 곳에서 저를 걱정하며 친정 식구들이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잘 사는 척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 하나 없이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내고 바쁜 남편을 내조 잘하고 제 일도 잘 다니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굴었어요. 현실은 시댁 때문에 머리를 싸매는 나날이었지만 말입니다. 저도 시댁을 무시하고 싶었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제 몸 하나만 잘 챙기면서 그렇게 편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 그 배우자의 가족들끼리 어쩔 수 없이 함께 딸려올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제대로 체감했었네요. 시어머니의 간섭과 잔소리를 막을 명분이 마땅하지 않았어요. 시누이들이 여자들끼리 친목을 쌓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며 시댁으로 오라고 하면 한숨을 내쉬면서도 터덜터덜 걸음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자연스레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시댁에 모여서 같이 담소를 나누고 소일거리나 같이 하고 그러자고 해서 딱 가보면 막상 소일거리라는 것은 저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까놓은 일 같은 거 말이에요. 베란다에서 신문지 깔아놓고 매워서 오만 눈살을 찌푸리며 눈물을 훔쳐가며 마늘 깎는 소일거리를 하는 것은 저였고요. 담소를 나누는 것은 시누이들 뿐이었습니다. 본인들은 자기 부모님 댁이니까 편하겠죠. 편하니까 그렇게 모여서 노가리나 까는 것이었을 텐데 저는 가뜩이나 시댁이라 편하지 않은 입장이었건만 혼자 일까지 하려니까 서럽고 비참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성격상 그런 걸 가만히 참고 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참았던 것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견뎠던 것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딜 가나 처음부터 쉬운 일은 없고 텃세라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정말로 잘 지내볼 생각이 있다면 그 텃세라는 과정을 꾹 참고 견디면서 묵묵함을 보여주고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었어요. 잘 지내볼 생각이 없고 독고다이로 가겠다면야 사실 텃세 따위 뿌리치고 걷어차버리면 그만이었지만요. 저는 시누이들과 잘 지내볼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누나들이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저하고도 가족으로 묶인 거였으니 웬만하면 평생 가족으로 살게 될 텐데 그렇다면 초석을 잘 다져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비록 제가 첫인상이라는 첫 단추는 야성적으로 끼운 바 있었으나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호감을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남편이 자기 누나들하고 안 친했거든요. 성격이 워낙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제 남편을 대신해서 결국 제가 시누이들과 친해진다면 가깝게 지내게 된다면 제가 남편에게도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을 동시에 훌쩍거리며 마늘을 깠었네요. 시댁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베란다 유리문 너머로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던 그 눈빛이 얼마나 머쓱하게 느껴지던지요. 그때 외출에 나가셨던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어머나 우리 뽀삐 어디에 있나 했더니 거기 있었어요? 베란다에 마늘이 많네. 어머 무셔라. 어우 매워라. 우리 뽀삐는 가까이 가면 애치 재채기 나와서 안 돼요. 이리로 엄마한테 와요. 아이고 우리 뽀삐 우리 기특한 내 새끼. 귀가를 하신 시어머니께서는 훤히 보이는 통 유리문 너머로 제가 마늘을 까고 있는 게 보이자 당황하면서도 강아지부터 챙기셨습니다.